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0강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이죠. 그리고 원칙, 원물 반환, 예외, 원물이 훼손, 멸실됐을 때는 가격 반환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 이미 제3자까지 거래했다. 그럼 제3자도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소급적 효력에 따라서. 그럼 이때 제3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계약의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에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소급표 제한하는 경우, 제3자 보호의 소급표 제한하는 경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책 78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여섯 번째 동그라미 2번 보호받는 제3자 및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수인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매매 계약은 언제쯤 했느냐? 요거부터 따져볼까요? 매매 계약은 1월 달에 하신 거예요. 매매 계약은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의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은 언제냐? 2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2월 달에 매수인 의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물론 잔금까지 다 치르고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됐는데 제3자인 병에게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제3자인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을의명으로 소유권 이전 2월 달에 됐고 을과 병사에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은 3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월 달에 병의 명의로 이미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최초 매도인 갑과 최초 매수인 을 사이에 분쟁이 야기가 됐습니다. 여기 잔금 준 것이 뭐냐 하면은 5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인데 이게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장을 보내야죠. 당신이 준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2주 이내에, 열흘 이내에 5천만 원을 빨리 주십시오 하고 최고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계속 앉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이행지체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한 해제 시점은 언제냐? 5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5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다. 따라서 해제 소급표가 무서운 겁니다. 보기보다. 소급표, 소급적 효력을 줄인 말이죠, 여러분. 소급표는 소급적 효력을 줄인 말인데 보기보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따라서 전국에 있는 또다시 거래한 분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거는 엄청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 혼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급표를 갖다가 제한을 해서 누구?
그렇죠. 이 제3자 등을 보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급표를 제한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 제3자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78쪽의 박스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소급표를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를 보호를 하자. 그래서 이미 거래한 사람들은 보호를 하자. 요까지만 해제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자. 소급표를 제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원칙대로 FM대로 한다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래한 분들도. 그러면 548조 1항에서 이러한 소급표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3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제3자 보호는 여기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소유권은 물권이죠, 여러분. 자, 물권이 뭐죠, 여러분? 물권.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물권 법정주에 따라 8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공시된 물권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된 물권은 여기 소유권을 예로 들었지만 소유권 이외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뭐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거 다 보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채권도 공시가 됐다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도 공시가 됐다면. 채권 공시된 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크게 생각을 해볼까요? 임차권 설정 등기. 또 있죠? 주택이다. 대항력을 갖췄을 때. 이때는 보호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택이다. 채권이라도 공시, 등기가 됐거나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호가 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해제 전에 거래한 분은 무조건 다 보호하라. 해제 전에 거래하신 분은 보호하는 겁니다. 물권, 채권. 해제 전에 거래하신 분. 해제 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를 해주라는 거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해제 전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보호를 해주면 되는 건데 즉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제 소급표를 제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때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 해제 이후에 6월 달에 거래한 분도 있다. 6월 달에 정이라는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거래한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보호할 수는 없죠. 자, 해제 후에 거래하신 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해제 후에 거래하신 분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제 후는? 그렇죠.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는 거, 이때는요. 자, 이분이 해제 후에 거래하신 거예요. 특히 해제 후에 여기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믿고 모르고 선의로 거래했단 말이죠. 이 등기를 믿고. 그러니까 이건 신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등기부를 신뢰하고. 토지다. 그럼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열람했겠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다. 그럼 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지목이 뭐냐? 또 면적이 뭐냐? 또 용도지구 21개 지구죠? 또 지목 28개 지구에서 대가 가장 비싼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신뢰하고 모르고 거래했단 말이죠. 해지한 사실을 모르고 이후에 여기 6월 달에 그럼 이분도 선이라면 보호해줘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지 않느냐. 병이든 정이든 간에. 따라서 이때 말소 등기 전에 거래한 거예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거래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해지한 이유라도 보호를 하자. 그러나 채권의 공시가 안 된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이런 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계약상의 양수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을 전매받았다든가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 쓴 것이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8쪽. 자 78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3자의 범위가 뭐냐. 78쪽의 박스 네모 안에 첫 번째 박스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3자의 범위 해제 전에 제3자뿐만 아니라 통설 판례는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를 갖게 된 선의3자도 포함한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때 선의3자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나와 있죠? 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선의3자는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78조. 제3자로서 보호받는 자, 주로 물권, 공시가 된 분이죠. 물권으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 저당권 이런 거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근저당, 저당권도 등기가 되는 거니까. 또 채권이라도 임차권 설정 등기나 또 뭐예요?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춰서 공시가 된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책 78쪽에 제3자로서 보호받는 자 첫 번째 점, 계약 해제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보호되죠. 두 번째,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계약 해제 전에 요거 가압류했대. 가압류 등기를 했대. 가압류 등기. 돈 빌려줬지 이분한테. 그때도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3자로 보호받는 자 박스 두 번째 박스의 세 번째 점, 실권 특약부 매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매수인의 책임 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자. 여기도 압류하면 보호 대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세 번째 박스 첫 번째 점, 해제에서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의 양수인, 해제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의 양수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박스 세 번째 칸, 세 번째 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와 이에 선응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된 후 가처분 채권자인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칸,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차한 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와 신축 건물의 양수인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밑에 78쪽 맨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보면 한쪽 가로 2번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하는 거죠.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방금 공부하셨죠? 소고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548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고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방금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7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요겁니다.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갑과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원상회복 다 해줘야 돼요. 특히 시설비 같은 거, 권리금의 문제, 이런 문제.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원상복구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원상회복 해줘야 돼, 당연히. 특히 임대차 계약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548조 1항 언제나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는 거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게 기본적인 범위예요. 그러면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칙, 원물 반환이라는 겁니다. 원칙, 원물 반환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물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산 같은 경우, 특히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 화재로 소실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예외 가격 반환을 하시면 돼요. 예외 가격 반환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급부받은 물건으로부터 이자나 과실 또는 사용이익의 반환은 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과실,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는 겁니다. 받은 날은 당일이죠. 당일부터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럼 다음 날이죠. 따라서 다음 날부터 반환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또 해제한 날부터 반환한다 그럼 맞아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해제한 날 아니에요. 받은 날 당일부터 하는 겁니다. 받은 날 당일부터. 그래서 우리 해제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 보시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관한 203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니을 보시면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보증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72년 판례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보시면 79쪽 중간 부분에 이응 보시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는 담보 책임으로서의 계약 해제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 책임으로의 계약 해제,
담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적용이 된다는 것. 담보 책임 시에 계약을 해지할 때 이때도 적용이 된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80쪽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3번 해제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는 겁니다. 551조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에 청구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는 원칙적으로는 청구 안 하는 거예요.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적으로 실내 손해가 발생됐다면 실내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세차액, 양도차액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약정해제는 안 해요.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얘기가 80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첫 번째 줄 한쪽 가로 4번 81쪽에 첫 번째 줄 한쪽 가로 4번 해제와 동시행이 나와 있어요. 해제를 했을 때 동시이행의 행병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있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행병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행관계 있는 겁니다. 그것이 81쪽에 네 번째 줄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척기간 해제는 형성권으로 제척기간 10년의 제한을 받는다. 제척기간 10년의 제한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81쪽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약정해제권의 발생도 소개가 되고 있죠.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당사자 간의 약정, 여기에 따라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83쪽에 보시면 대표형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서 상세히 하시고 8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가 나와요? 계약의 해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해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계약의 해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계약의 해지. 자,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의 해지를 하게 되면요. 이건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한 효력이죠. 그래서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는 거죠. 소급적 효력이 있는 거죠. 해지는 장래를 향한 효력이죠. 장래효죠, 여러분. 장래를 향한 효력, 장래효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한 때 바로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 해제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원상회복을 해서 선이하기를 묻지 말고 언제나 전부, 반환, 필요비, 유익비, 사용이익, 과실, 이자 이런 거 언제부터 받은 날 당일부터 반환합니다. 이길 다음 날 해지한 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니까 과거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과거를 묻는 거지만 따라서
과거를 묻지는 않지만 연치된 차임이 있다. 그럼 청산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청산할 의무는 있다. 그러면 계약에 대한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시적 채권 계약에 하는 거죠. 계약에 대한 해제는 일시적 채권 계약에 하시는 거고, 계약에 대한 해지는 계속적 채권 계약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일시적 채권 계약은 뭘 얘기하는 거고, 계속적 채권 계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일시적 채권 계약은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도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화해 계약,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에? 이런 것들은 해제를 해야 돼요. 자, 해지는요,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고용 계약, 위임 계약, 임치 계약, 도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는 이쪽에 있죠? 자, 고용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 이런 거죠. 자, 도급 계약도 이쪽에 있죠. 도급 계약도. 그러면 이때 종신 정기금 계약, 요거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봐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한다. 요것이 727조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지와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그거는 단독행위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10년의 제한이죠. 제척기간 10년의 제한.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해제든 해지든 채무 불이행으로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 해제하기로 하자, 해제하기로 하자 하는 합의가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정 해제, 그리고 법정 해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법정 해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죠. 법정 해지. 그 다음 우리 매매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해제하기로 하자, 해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렇지. 약정 해지, 약정 해제, 이렇게 부르죠. 약정 해제, 약정 해지. 이게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죠. 그러나 묵시적 해제, 묵시적 해지도 있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간단히 해제와 해지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계약의 해지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얘기 묻는 거란 말이죠. 이거 묻는 거예요, 결국.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 1억, 그리고 월세 달세 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년 동안 해서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 소유의 X빌딩에 입주하기로 합의를 보셨어요. 그러면 세입자 을을 임차인, 그리고 건물 소유자 갑을 갖다가 우리는 임대인,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소유자 임대인 갑과 세입자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언제 했느냐? 임대차 계약은 1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5월 달에 한번 요 월세 달세 100만 원을 안 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번 안 줘서 차임을 갖다가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했단 말이죠.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했단 말이죠. 여기 2기는 1기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개월을 안 줬다는 얘기고요. 토지 이런 것은 1년 단위예요, 여러분. 따라서 2년 이상 안 줬다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이때는 최고하느냐?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가 돼버려요. 법정 해지. 그러면 해지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 요거 언제쯤에 했을까요? 12월에 했어요. 그럼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장래를 향한 효력이다. 장래를 향한 효력이다. 그 얘기죠? 자, 따라서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회, 2회, 3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출제가 됐으므로 이번에는 해지가 출제가 될 차례입니다. 따라서 해지와 관련해서 약술형이든 준사례형이든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를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건을 쓰시면 되고, 세 번째는 효과를 쓰시면 돼요. 효과에 바로 요겁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고 장래를 향력이 되니까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차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권의 발생은 뭐가 있느냐?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비교를 해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551조에 보시면 해지가 먼저 나와요. 해제보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선 내가 아는 것을 갖다가 써보고 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쓰기 연습은 우리 문제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85쪽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88쪽 넘어가시면 제1장 증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554조 88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증여의 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법 공부는 법 해석하기예요. 모든 근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특히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은 법조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554조 보시면 증여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해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56조 보시면 수증자 행위와 증여의 해제 소개되어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 1항 보시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담,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각호라고 들어갔을 때는 1호, 2호 이렇게 있습니다. 1호,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결쪽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2호,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항, 전항에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멸한다. 자, 557조 넘어갑니다.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 해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558조입니다. 해제 이행 완료 부분 전 3조. 전 3조는 그외 554조부터 558, 6조까지입니다. 전 3조의 규정에 한 계약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559조는 증여자와 담보 책임의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항,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하자나 흠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증여에 대해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자, 559조 증여자의 담보 책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요거는요 원래 무상 편모 계약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예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원래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에서. 자, 그 다음에 560조 정기 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그거 확인해 봅니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잃는다. 561조 부담보 증여 상대방이 있는 증여에 대해는 본절의 규정 위에 쌍모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62조 사인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554조 의부터 써주기 바랍니다. 자,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의부터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우리 554조에 나와 있죠? 554조. 자, 법조문에 의가 있을 때는 법조문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8쪽에 보시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이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는 땅 주인인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 표시하시면 상대방 을은 이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분 갑을 갖다가 증여자, 받는 분 을을 갖다가 수증자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또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겠다는 합의 서로 동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증여의를 간단히 파악을 해보셨어요. 자, 나머지는 우리 11강 시간에 하기로 하고 10강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